네, IFRS 관리사 32회 기출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의된 재무지표의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기본적인 말문제죠. 제가 1, 2, 3, 4번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5번 질문 틀린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여기까지는 뭐 맞아요. 근데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하셔야 맞는 것이죠. 수익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는데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있는데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하셔야 되는 것이죠. 32번 역시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3번이 틀렸죠? 검증 가능성을 위한 검증은 직접 검증만을 이용해야 하며 간접 검증은 유용성을 높이지 못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 검증도 당연히 허용돼야 됩니다. 직간접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래서 3번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33번 포괄손익계산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1, 2, 3, 4번은 다 맞는데요. 5번 보시면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표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맞겠죠. 가능합니다. 표시해야 한다도 아니고요. 그냥 표시할 수 있다. 원하면 가능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참고로 보기 1번과 보기 4번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은 성격별 분류와 그 다음 기능별 분류가 있었죠.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는 거였었고 성격별 분류는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비 이런 식으로 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해서 인건비는 합쳐서 하나로, 그 다음에 감가비는 합쳐서 하나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성격별 분류였어요. 그런데 기능별 분류를 선택했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석공시로서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를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성격별 분류 방법을 택했다면 나중에 뒤에다 추가로 기능별 분류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방향 헷갈리니까 기억해 주시기로 하셨었죠. 그게 보기 1번과 4번에 대한 추가 연결 내용입니다. 그 다음 34번 문제로 가보시면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 비유동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용됩니다. 일명 혼합법의 방법으로서 IFRS가 도입된 후에는 뭔가 자율성이 중시가 된 거죠. 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원하면 유동성 순서대로 쭉 나열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면 그냥 유동과 비유동으로 두 개로 그룹핑만 하고 그 유동 항목 내에서는 순서 자유롭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비유동 항목 내에서 순서 상관없이 써도 되고 그 다음 그 두 개를 믹스한 혼합법의 형태로서 이렇게 4번처럼 분류해서 일부는 유동 비유동, 일부는 유동성 순서대로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 35번 문제 보시면 A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죠. 다음 표가 주어져 있을 때 표 밑에 보시면 질문부터 볼까요? 표 밑에 세 번째 줄 X1년도의 매출 총이익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자료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T계정, 재고자산인 T계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재고 10개에 150원이고 친절하게 곱한 금액으로 적혀져 있죠.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금액은 1,500원 이런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의 매입은 50개에 160원씩 매입을 한 거죠. 금액은 8,0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출이 56개 팔았죠? 그럼 한번 봅시다. 수량으로만 따지면 60개죠. 판매 가능 재고가. 60개 중에 56개 팔았으니까 기본적으로 4개가 기말재고로 남아있어야만 하겠죠? 도난 분실된 게 없다면. 그리고 판매 단가는 개당 얼마에 팔았대죠? 얼마? 250원에 판매했대요. 이게 매출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4개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기초재고부터 먼저 팔려나가고 나중에 사온 개당 160원짜리가 4개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장부상의 금액은 16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기말재고가 일단 640원으로 이니셜 계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감모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확정된 수량을 가지고 두 번째 뭐 한다? 평가 손실, 즉 저가법을 적용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감모 손실 날라간 거 보세요. 표 밑에 두 번째 줄. 기말 재고 실사 결과 그 두 개로 나타났대요. 장부상에 4개 있어야 되는데 실제 가서 세보니까 2개가 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2개는 날라갔다는 얘기죠. 도난 분실. 그럼 감모 수량이 2개인 것이고 해당 단가는 장부상 단가 일단 그대로 쓰죠. 320원이 감모 손실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매출원가 가는 게 있고 기타 영업비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 제시에서는 감모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거면 다 매출원가에 얹어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코스트 오브 굿솔드로. 비정상인 게 있다면 기타 영업비용으로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평가 손실. 확정된 수량, 즉 기말 재고 수량이 2개로 판명이 됐죠. 2개에다가 장부상 단가인 160원과 뭘 비교한다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 표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100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차이, 개당 60원씩 떨어진 거죠? 2개니까 120원이 되겠죠? 이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저가법.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매출원가냐 기타 비용이냐 보셨을 때 회사는 정상 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모두 매출원가래요. 얘도 매출원가로 봐라 이런 얘기죠. 다 됐네요. 봅시다. 여기 치계정으로 돌아가 보시면 일단 전체 판매 가능 재고가 9,500원어치죠. 여기서 기말 재고가 640원이니까 일단 1차적인 매출원가는 여기서 요거 빼신 금액이 8,860원으로 일단 1차 계산이 되죠. 이 상태에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모두 매출원가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요 숫자에다가 얘와 얘를 다 업 하시면 최종 매출원가 숫자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시면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매출 원가는 요거 3개 합친 거 더해보시면 9,300원이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 매출액은 얼마? 56개 팔았는데 판매 단가가 250원이니까 요거 판 게 매출액으로 들어가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250원 56개 곱해서 8,860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판매 단가입니다. 매가, 마진이 포함된 오해하시면 안 돼요. 8,860원은 여기서 이걸 빼서 나온 숫자입니다. 여기 괜히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하실라. 그래서 매출액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신 금액이 매출액입니다. 계산하니까 얼마냐? 14,000원이 나오네요. 그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답은 2번 4,700원. 그 다음 36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 3, 4, 5번은 다 맞는 거고요. 2번이 뭐가 틀렸나 볼게요.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합니다. 자, 같은 재고자산 안에서도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게 있다면 그거를 같은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을 해서 이 그룹은 뭐 선입선출, 저 그룹은 평균법 이렇게 써도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7번 보시면 A사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질문은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매출총액은 얼마냐? 고맙게도 평균법을 쓴다고 했어요. 이동평균법 쓰라고 했으면은 너무 힘들었겠죠? 평균법.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연습해봤으니까 티계정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수량만 한번 적어볼까요? 기초재고의 경우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금액만 옆에 간단하게 써볼게요. 단가는 표시 안 하고 금액은 친절히 계산되어 있으니까 1,000원이래요. 그 다음 100개가 이제 1,000원어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매입이 기중에 2번이 있죠? 200개, 200개 해가지고 총 400개의 매입이 있었어요. 한 줄로 그냥 저는 써볼게요. 금액은 3,000원과 4,000원을 합친 총 7,000원어치의 단기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총 판매 가능 재고는 수량으로는 500개인 것이고 금액으로는 8,000원어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인데 매출이 2번이 있었습니다.
250, 200개 해가지고 총 450개가 팔렸죠? 그러면 총 판매 가능 재고가 500개인데 450개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는 50개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평균법이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평균법이라고 하면 총평균법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법이라면 앞에 이동자가 분명하게 써있어요. 명백하게. 총평균법이니까 고맙게도 전체를 가지고 그냥 평균단가 한번 퉁 내시면 되겠죠? 계산이 상당히 간편해집니다. 그러면 평균단가 계산해 보시죠. 8,000원이 500개어치니까 8,000원을 수량인 500개로 나눠주시면 평균단가가 퉁 계산이 되죠? 16원이네요. 개당 16원. 그러면 그 16원짜리가 450개 팔리고 50개 남아있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매출총액 계산해 보시면 일단 매출액 450개 팔렸고 판매 단가는 얼마? 이거 두 번에 걸쳐 팔았으니까 그냥 아예 결과를 써야 되겠네요. 표에서 4월 11일 날 매출한 거는 5,500원이고요. 25일 두 번째 매출한 건 5,000원이니까 합치면 1,500원이 전체 매출액이 되겠죠? 그냥 한 방에 쓸게요. 1,500원. 그 다음 매출원가만 빼시면 되는데 450개가 평균 단가인 16원짜리가 팔린 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곱한 게 매출원가로 한 방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7,200원이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빼시면 나온 게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300원. 그 다음 38번 문제 보시면 X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완공했죠. 기초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본화 차이원가 문제고요. 질문부터 맨 끝에 볼게요. 뭘 물어보고 있냐.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차이원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화 차이원가 계산하시는 포맷 있죠? 그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연평균 자본화 지출액 구하시는 거였었죠? 연평균 공사비, 연평균 지출액은 기간을 계산한 거였었다. 7월 1일 날 공사비 200만원 지출이 발생했죠?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12분의 6이죠? 6개월이니까. 그 다음 10월 1일 날 300만원 지출이 발생했어요. 10월 1일이니까 10, 11, 12, 3개월이죠? 이렇게 기간 계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공사비 지출액은 총 175만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요거 계산했으니까 두 번째로 요 연평균 공사비 지출액 175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을 끌어다 쓰는데 우리의 이 문제 포커스는 특정 차입금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줄에 이 공사 관련한 특정 차입금을 100만원을 차입을 했어요. 네, 모든 금액은 다 기간을 고려하셔야 된다. 연평균 금액. 차입 기간을 보니까 X1년 5월 1일부터예요. 그럼 보세요. 공사 기간과 그 다음에 차입 기간이 겹치는 기간만 자본화 대상 기간이 되죠. 특정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럼 공사 기간은요. X1년, X3년도 말에 완공이 됐으니까 X1년, 2년, 3년이라고 보시면 공사 기간은요. 여러분 X1년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노란색이 공사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기간, 특정 차입금의 차입기간은 X1년 5월 1일부터 2년간. 5월 1일이니까 이쪽이죠? 2년 동안이니까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차입금이에요. 특정 차입금.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X1년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두 노란색과 파란색의 공사 그 두 가지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자본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차입은 5월 1일부터 했지만 공사가 7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7월 1일부터 기말까지 즉 6개월어치만 자본화 대상 기간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 12분의 6을 해줄 거예요. 요거 두 개의 공사 기간과 특정 차입금 겹치는 기간 잊지 마셔야 돼요. 차입금이 5월 1일부터라고 해서 무조건 12분의 7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 특정 차입금 이자율이 5% 얼마죠? 6%죠. 6%. 연이자인데 여기서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여긴 연이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3만 원이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이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100만 원을 꾸었는데 바로 공사
작업에 투입하진 않아가지고 일시 예금이 있었어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7, 8, 9 3개월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특정 차입금을 놀리는 기간에서 차감하기로 했었죠. 즉 어떻게 계산하냐? 이 중에 얼마를 예금을 했냐면 전부는 아니고 20만 원을 투자했대요. 일시예금.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곱하기 몇 달치? 3달치. 7, 8, 9. 12분의 3. 얼마의 이자율로? 5%로. 여기서 기간 고려됐기 때문에 여긴 연이자율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계산하시면 2,500원이 돼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이자 금액은 3만 원이 아니라 이 중에 일시 예금한 거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27,500원만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일시 예금 이자 수익 안 빼가지고 답을 2번 1,000만 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39번 차입원가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4번이 맞는 건데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 가능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일시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죠. 차입원가는 자산이 아예 공사가 영구 스탑되거나 그러면 중지하지만 뭔가 일시 중단, 예를 들어서 한창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막 홍수가 났어요. 여름 폭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공사가 한 2주 정도 스탑됐다는 거죠. 그거는 영구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영구 지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는 자본화를 그냥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게 맞는 거죠. 40번 자산 손상에서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최소 고려하도록 한 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건데요.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해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야 그게 손상인 것이지, 회수가능액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건 손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손상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개념인 거니까요. 그 다음 41번 자산 손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 3, 4는 다 맞는데 5번을 보시면 재평가 자산의 손상 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 차손은 기타 포괄손익 OCI다? 재평가 하건 안 하건 그 자산을 재평가 대상이 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손상 차손이라는 건 기본 취지가요. 뭐였어요? 비용의 조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차피 원가 모형을 쓰는 유형자산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용연수 종료가 되면 다 까지는 거지만 손상은 그거 못 참겠다. 못 기다린다. 바로 까자.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까자라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 재평가, OCI를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에도 손상은 기본적으로 즉시 단기손익 해가지고 일종의 보수주의 컨셉에 따라서 비용을 빨리 인식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손상차손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다 단기손익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죠. 42번 보시면 X1년 초에 기기장치를 300에 취득을 했죠. 잔존가 빵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을 쓰고요. 원가 모형이래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X4년도 말에 손상이 됐죠. 그래놓고 질문을 하는 게 X4년도에 인식할 총비용을 묻고 있어요. 총비용이라는 단어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손상 금액을 묻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1년도 초에 취득을 했으니까 1, 2, 3, 4년도까지 해서 총 4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왔을 거예요. 손상을 인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면 손상 인식 바로 직전에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자는 거죠. 북밸류. 언제 시점 기준으로? X4년도 말에. 그러면 300만 원을 10분의 1씩이니까 정액법이니까 10분의 4만큼이 감가상각이 돼 있겠죠? 즉 40%. 120만큼 감가상각 2개에게 쌓여져 있을 테니까 북밸류는 180이 남아있겠죠? 계산은 금방 되지 암산으로. 이렇게 장부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그 장부금액이랑 뭐랑 비교한다고요? 손상은 회수가능액이랑 비교한다고요. 회수가능액.
근데 회수가능액은 어떻게 산정한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뭐? 큰 거. 미니멈 아니고 맥스예요, 맥스. 둘 중 큰 거. 그러면 순공정가 50이고 사용가치 70이니까 그 중에 큰 게 70이죠? 이게 회수가능액인 거죠. 북밸류와 이걸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깐다. 그러면 110만큼이 손상차손 금액으로 당기 비용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손상 금액을 물어봤다면 110만 원이 답이 되겠지만 문제에서 그때는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총비용인 거예요. 총비용. X4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도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총비용에 포함시키셔야죠. X4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 기록됐다고요? 10분의 1이니까 30만 원씩. 그 30에 손상 110 해가지고 140만큼의 비용이 기록됐겠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답이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질문을 잘 읽으셔야 답을 안 틀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43번에 보시면 틀린 거 골라보시라. 2번이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 검사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외우고 계시죠? 손상은 기본적으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손상을 검토합니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에는 징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2단계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손상검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영업권, 두 번째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세 번째가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은 무조건 손상검사 해야죠.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44번 투자부동산, 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굳이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5번입니다.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리스 제공자 입장인 거니까 뭐만 기록이 돼요? 그 사람 제공자의 장부상에는 리스 채권만 기록되는 것이지 자산은 리스 이용자 장부 자산의 사용권 자산의 형태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 45번 매각 예정과 비유동 중단 영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2번이죠. 보시면 통상적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을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동자산 분류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냥 팔기만 하려고 샀던 비유동 자산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46번 임대 수익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 46번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문제 틀린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여러분은 한번 풀어보실 때 맞으셨는지 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볼까요? 건물의 내용연수 10년, 잔존가 빵, 감가상각은 정액법이죠.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네요. 엑셀런드의 세전이익은 60만 원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원가 모형이 아니라 공정가 모형을 적용했다면 엑셀런드의 세전이익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세전이익 기본 상황은 팩트는 원가 모형으로 했었대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바꾼 거죠. 만약 난 실제 원가 모형을 썼지만 만약에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세전이익 그러니까 원가 모형일 때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었었죠. 엑셀런드에. 그리고 세전이익은 50만 원이었어요. 세전이익이 얼마죠? 엑셀런드 세전이익이 60만 원이라고 돼 있었죠. 60만 원. 근데 이 원가 모형이 아니라 공정가치 모형을 썼다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었더라면 세전이익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투자부동산의 경우에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한다면 뭐는 안 한다? 감가상각은 안 한다. 아예 안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세전이익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는 엑셀런드의 세전이익 6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만약에 썼다면
감가상각 안 하니까 X1년 말에도 북밸류가 그대로 취득가액은 1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변함이 없었겠죠? 그렇던 북밸류 100만 원이 공정가치, X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70만 원이니까 100에서 70으로, 즉 3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기록이 됐겠죠? 단기 비용으로. 그러니까 세전이익 물어봤으니까 원래 세전이익은 60인데 그중에 평가 손실이 단기 비용으로 30 잡히니까 60에서 30 빠지면 나머지 30만 남아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을 2번으로 찍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로 찍으셨나요? 여러분들 2번으로 찍으셨나요? 그런데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 40만 원이란 사실.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전이익. 그럼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세전이익 있고 법인세 내고 그다음에 세후이익 이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요. 세전이익 바로 위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빠지면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빠지면 매출 총이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비용 빠지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세전이익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각종 영업비용 중에 하나가 감가비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10만 원이 차감된 결과가 세전이익 60만 원이란 얘기죠. 그죠? 이게 빠져서 나온 결과가 6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면 이러한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10만 원이 빠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전이익이 60이 아니라 70으로 계산을 했어야 돼요. 재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전이익 70에서 평가손실 30만 원 단기비용 빼시면 7 빼기 3은 4, 40만 원이 새로운 세전이익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요거를 60을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들 틀리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47번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1번이 틀린 건데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OCI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기손익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사채가 있는데 뭐 발행자든 그다음 투자자장이든 다 똑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만기까지 3년이고요. 이자 10, 원금 100인데 X1년도 지난 시점에 X1년 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채 발행자인데 예를 들어서 사채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서 향후에 받을 돈이 10씩 100이 있는데 발행자가 곧 오늘 내일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온전히 다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반토막밖에 못 받을 것 같고 원금도 100이 아니라 절반 50밖에 못 받을 것 같대요. 그러면 새로운 캐시플로우로 재계산이 된 거죠. 예상 현금 흐름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X1년도 말에서 기록됐었던 받을 금액, 장부 금액과 새로운 재계산된 현재 가치, X1년 말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과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익을 금융자산, 손상차손 이런 거의 개념으로 단기 비용으로 잡는 거죠. OCI가 아니라. 손상은 무조건 비용이다. 아까 또 보셨었잖아요. 그 다음에 48번 보시면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3번이 틀린 건데요. 보시면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수취한 대가는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부채. 이거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상황만 넘어보고 할까요? A, B가 있어요. 고객이 있고 내가 뭔가 물건을 팔고선 받을 돈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있다는 거죠. AR, Account Receivable. 근데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현금이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을 B한테 넘기고 야, 내가 받을 돈 있으니까 그 권리 너한테 넘겨줄게. 지금 현금 좀 땡겨도 라고 해서 돈을 일부 땡겨 받았다는 거죠. 전체를. 그러고 나서 매출 채권의 만기일이 오게 되면 B는 고객한테 채권을 들이밀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부도내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B가 그 채권 금액을 가지고 A한테 멱살 잡으러 가겠죠.
네가 나한테 넘긴 채권을 받고 돈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믿고 너를 현금을 땡겨줬는데 고객 도망쳤어. 물어내! 라고 하면서 멱살잡이 하러 오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물어줘야 된다면 명시적으로 채권은 넘겼지만 나중에 향후에 이런 불비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과 보상을 얘한테 A가 물어주기로 했다면 여전히 리스크는 얘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채권 넘기는 거 아예 A 자산의 정보에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 담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팩트는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하냐? 채권을 아예 팔아넘긴 게 아니라 단지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한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온 거는 수익이 아니라 처분이 아니라 차입금, 부채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올바른 것은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측정 방법을 옳은 것은 박스 안에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문제 잘 푸셨나요? 금융자산의 경우에 분류가 여러분 그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2가지가 있잖아요. 주식과 사채 2가지가 있죠. 이게 기억나십니까? 사채의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즉 만기까지 이자와 원금이 있다는 것이고 사채의 경우에는 뭐가 분류가 가능하다고요? 원칙으로는 삼각후 금융자산과 또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둘 중 하나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원하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선택, 그러니까 지정이 가능한 거죠. 지정이란 워딩을 좀 주의하시더라, 구분하시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기본이 뭐였어요? FV PL입니다. 단기손익인식이 기본인데 원하면 FV OCI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채의 경우에는 지정이란 단어를 쓰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선택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적인 상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49번을 보시면 양괄호 1번 계약상 현금 흐름 이 말이 딱 보는 순간 뭔 없앤다? 얘는 아니구나. 계약상 현금 흐름은 사채만 해당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느 경우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양괄호 2번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의 원금과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는 지급 조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채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삼각후 원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얘는 만기까지 받을 거고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또는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을 때 이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읽어보면 이거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걸로 지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양괄호 3번으로 갑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서 단기손익 인식으로 지정하더라도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본은 이것 또는 이건데 예외적으로 이걸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이 단기손익 인식으로 지정하는 게 오히려 회계상에 뭔가 더 정확하거나 더 합리적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한다 하더라도 회계 불일치, 오류나 이런 것들 부정확성을 좀 줄이지 않는다. 이걸로 가는 게 오히려 줄인다면 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원칙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추상적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50번 보시면 이건 추가로 설명드릴 게 없죠. 금융자산이 아닌 거. 4번의 사용권 자산이죠. 얘는 아예 리스니까 리스. 그렇죠? 그 다음 51번 보시면 12월 말 결산법이 있는 A사가 X1년 초에 B회사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고 단기손익 금융 측정 FVPL이래요. 주식이면 기본이 FVPL이라고 했었죠. 근데 FVPL은 기억나시죠? 얘만 유일하게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는 단기 비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얘나 얘는 취득 수수료 뭐라고요? 자산의 취득원가 가산한다고 돼 있었죠? 따라서 수수료 10,000원은 단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B사 주식 취득할 때 취득원가는 101만 원이 아니라 비용 10,000원을 까고 그냥 10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나중에 평가손익 비교할 때 취득가 출발점을 100일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X1년 10월 초에
100주 중에서 절반인 50주를 15,000원에 팔았죠. 그리고 나머지 50주 갖고 있던 거는 기말에 평가하겠죠. 기말의 공정가가 주당 8,000원이래요. 그래서 질문은 B사의 주식과 관련해서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기말이 되기 전에 절반은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이 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또 기말 평가와 관련해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보시죠. 취득가가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주당 금액으로 나눠보시죠. 100주니까 100만 원이면 한 주당 취득원가가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던 것이 중간에 절반 50주는 10월 달에 팔았죠. 한 주당 15,000원에. 그럼 한 주당 얼마씩 이익 보고 판 거예요? 5,000원. 이익 보고 팔았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5,000원인데 그게 50주니까 25만 원이 되겠죠? 처분 이익. 이게 첫 번째 경우.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안 팔고 남아있는 50주에 대해서는 기말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취득가 10,000원인데 기말 공정가는 주당 8,000원이래요. 8,000원. 그럼 한 주당 2,000원씩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러면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거고, 얘는 FVPL이니까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손실, 단기 이익. 그러면 X1년도에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플러스 15만 원이냐? 근데 또 보기 중에 답이 있어요. 3번으로. 그걸 찍으시면 틀린다는 거죠. 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단기 비용으로 떨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X1년도 비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 10,000원도 단기 비용으로 고려하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14만 원이 단기 이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52번 보시면 X1년 초에 발행한 사채를 946540에 취득하고요. FVOCI로 분류했어요. 사채인데 사채는 기본이 요것 또는 요건데 그중에 이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뭐 좋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박스 밑에 보시면 X1년 말 공정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 X1년 말에 공정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돌아서서 바로 다음날 X2년 초에 사채 전부를 매도했죠.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요거 52번도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OCI 중에서 재분류 조정이 가능한 게 있고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재분류 조정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FVOCI 사채, FVOCI는요. 사채도 가능하고요. 주식도 가능해요. 선택을 하면. 그죠? 그런데 FVOCI 평가손익 관련해서 주식의 경우에 FVOCI라면 평가손익은 OCI로 돼 있던 평가손익은 처분하게 되면 재분류 조정이 불가. 그러나 사채일 때 OCI 평가손익은 처분했을 때 재분류 조정 가능.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교재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초반에 그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때 그 68페이지인가 본교재에 있습니다. 그 재분류 조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 경우에는 재분류 조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X1년 말의 북밸류 한번 볼게요, 일단. 기말에 북밸류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초 장부 금액이니까 기초면 그 발행가 자체가 되겠죠? 문제 두 번째 줄에 친절하게 줬어요. 946540이라고. 기초 금액 곱하기 시장이자율이 확인해보니까 6%죠? 그러면 1.06 마이너스 표시이자 빼셔야죠? 표시이자 4%니까 4만 원의 표시이자가 되겠네요. 그럼 X1년 말에 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963332가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이게 북밸류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 삼각해서 그 결과 북밸류가 이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셔야죠. 페어밸류. X1년 말에 공정가가 923100이래요. 요걸로 변한 거니까 평가 손실이 기록이 되겠죠? 금액이 줄었으니까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40232가 나오네요. 평가 손실. FVOCI니까 이 평가 손실은 단기 손실이 아니라 OCI 기타 손익으로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X2년 초에 매도해 버렸어요. 처분할 때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요.
자산 있었던 내 장부금액이 없어지죠. 없어지는 장부금액 얼마? 이거요? 이거죠. 여기서 이걸로 이만큼 평가손실을 잡아놨으니까 장부금액이 이걸로 맞춰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없어지는 장부금액 이거. 그럼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얼마에 팔았대요? 993170에 처분했대요. 그럼 이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만 보신다면 장부금액 없어지고 돈 받았으니까 그 차익이 여기에 처분이익으로 계산이 될 텐데 기존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평가손익 이거 마이너스 금액으로 잡혀있던 거 매도하면서 재분류 조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니까 차변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반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OCI 평가 손실이 40232만큼 재분류 조정이 되는 거죠. 차변에 있던 평가 손실이 재분류 조정이 돼서 대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바뀌죠. 그래서 차변 대변 메꾸기 위해서 처분 손익 계산해 보시니까 29838이 이쪽에 빗네요.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쪽이라면 손실로 메꾸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요게 없다면 답이 또 어그러져서 딴 걸로 나오겠죠? 재분류 조정 가능한 경우. 그 다음 53번 X1년 초에 북밸류 130만 원인 토지를 매각하고 X1년 말부터 그해 말부터 3년 동안 50만 원씩 3년에 걸쳐 받기로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미회수 금액의 8%에 해당하는 이자를 또 매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를 매도하면서 향후 3년간 내가 받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때 매도를 체결했고요. 그해 말부터 1, 2, 3년에 걸쳐서 돈을 받기로 한 거죠. 매년 말 50만 원씩 받기로 했고 그 다음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잔금의 8%만큼 이자 더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요? 첫 해 말에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150만 원의 8%만큼 받기로 했겠죠? 그러면 이자가 12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도에는 이미 50만 원 회수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100만 원은 8%니까 8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100만 원 회수했고 50만 원만 남아있으니까 이거의 8%인 4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회수해 나가니까 이자 금액은 갈수록 줄겠죠. 그러면 X1년도의 현금 유입액은 62만 원, 얘는 58만 원, 얘는 54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금 기준에서 미래 받을 금액을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50, 50, 50 정상연금 흐름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이거 정상연금에 한 번 때리고 이거 한 번 12, 8,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번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토탈 낸 대로 62만 원 1년 현가계수, 2년 현가계수, 3년 현가계수 한 번 때려서 3번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뭐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4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3번 계산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1년, 2년, 3년 땡기는 거 그래서 각각 다 합친 거 그게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448, 656이 나오실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저는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뭐 받을 채권, 미수채권 이런 걸로 1448, 6565로 현재 가치 계산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팔았으니까 그 자산의 북밸류가 빠지겠죠? 장부 금액이 첫 번째 줄에 13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차익이 바로 처분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답은 2번 계산이 되겠죠? 54번 자본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보시래요. 1, 2, 3, 4번은 다 맞고요. 5번이 뭐가 틀렸나 볼게요. 자기지분 상품, 즉 뭐죠? 자사주를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죠. 뭐예요? 그냥 자본 항목인 거죠. 자본 항목.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같은 거, 소각이익, 감자차익, 뭐 감자차손 이런 것들은 다 자본의 항목인 것이지 외부와의 거래 상대방과 얘기하는 단기 비용, 손익이 아닌 것이죠.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는 달라요. 여긴 자본거래 쪽이니까 5번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55번 A사는 X1년 초에 사채를 발행한 거죠. 950258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 사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X2년 7월 1월에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58만 원에 조기 상환했고 나머지 절반이 아직 남아있죠? 그 절반은 만기에 갚게 이렇게 된 거죠. 질문은 X2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이자 비용을 묻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계산이 복잡하다기보다 이건 약간의 상황 파악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X1년, 2년, 3년인데요. 이때 사채 발행을 한 거죠. 그런데 X1년 7월이 아니라 X2년 7월입니다. 이때 두 번째 해 7월 1일 날 50%를 상환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거고 그러면 7월 1일 날 50% 절반만 상환한 거니까 그 상환한 이후에는 사채 장부금액이 절반으로 뚝 감액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일단 X1년도 그러니까 절반을 상환하기 직전까지는 사채가 100%가 다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X2년도 7월 1일 날 다른 말로 하면 X2년도 6월 말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때 사채의 북밸류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초부터 출발을 하셔야죠. 950258이래요. 그럼 X1년도 말의 북밸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X1년 말 북밸류 이때 1년 지나서 북밸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치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번 스텝에 걸쳐서 가겠다는 것이죠. X1년 말 북밸류는 어떻게? 기초 북밸류에다가 곱하기 유효이자 몇 프로죠? 세 번째 줄에 10%죠. 1.1. 그 다음 마이너스 액면이자 표시시자 8%니까 8만원. 요거 계산한 게 X1년도 말의 북밸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X2년 기초 북밸류가 돼서 6개월 절반만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기초 북밸류니까 이어서 써볼게요. 곱하기 절반 10%인데 1년 치니까 6개월 치면 5%죠? 곱하기 1.05 빼기 8만원이 아니라 절반이 4만원만 빼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한 방에 그냥 쭉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X2년 또 말의 북밸류가 X2년 7월 1일의 북밸류가 나오죠. 쭉 계산해 보시면 결과가 973548이 나오실 거예요. 요때 북밸류가 973548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북밸류가 됐을 때 절반을 뚝 떼서 상환한 거예요. 그러면 X2년도 7월 1일 날 기준으로 X2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상환하기 직전까지는 전체 100%가 있었고 100%에 대한 이자 비용이 온전히 다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으로 꽂힐 거고 후반기 6개월은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것만 이자 비용이 꽂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나눠볼게요. X2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기는 100%의 온전히 이자 비용이 다 들어갈 거고 나머지 후반부 6개월은 절반치에 대한 이자 비용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합치면 전체 X2년도의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첫 6개월 100% 온전하게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 6개월 기초 유효이자율법 삼각 계산해 보시면 기초 북밸류에 시장이자 곱한 거죠. 그 6개월이니까 12분의 6 하시면 되겠죠. 그럼 기초 북밸류는 뭐예요? 기말 북밸류랑 똑같은 거죠. X1년도 기말 북밸류는 이거였어요. 그죠? 이것만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965284입니다. 그러면 첫 6개월은 기초 북밸류인 965284 곱하기 시장이자 10%입니다. 이게 1년치인데 첫 6개월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반부 6개월은요. 절반 없어져요. 그러면 X2년 7월 1일 날 북밸류가 우리가 구해놨었죠. 이거의 50%가 상환을 통해서 퉁 없어져요. 그럼 없어지는 게 얼마인지 보자는 거죠. 이거의 절반이니까 장부금액의 50% 없어지는 거 486774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후반부 6개월은 북밸류가 이것만 절반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486774.
그거에 시장이자 10% 곱한 그것만 나머지 후반부에는 이자 비용으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뚝 떨어지죠? 곱하기 10%인데 6개월이니까 12분의 6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 비용과 이 이자 비용을 더하시면 전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계산하시면 4번에 72396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물론 계산하시게 되면 이 4번 보기 지문이랑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월할 계산 먼슬리 베이시스로 해가지고 12분의 6으로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로 계산해 보시면 첫 6개월은 365일로 해가지고 데일리 날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65일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81일 여기는 뭐 184일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계산해 보시면 그거의 차이점은 단수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어쨌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날짜 계산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냥 단순히 12분의 6 하고 간단히 때려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보기 중에서 그 숫자가 없다 할지라도요. 가장 근사치로 그냥 답을 찍으시면 무리 없이 보기 중에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게 4번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이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55번은.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틀린 거 골라보십시오. 2번인데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 실현하기 위한 동시에 부채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계한다. 가능하다. 아니죠. 보통 회계는 퉁치는 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계가 가능하려면 특정 조건을 까다롭게 만족해야만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퉁치려면 집행 가능한 법적 상계 권리를 갖고 있어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액면 발행을 했어요. 박스 안에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박스 밑에 질문부터 보실까요? X2년 초에 동 BW가 5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되었더라면 만기 상환일에 지급해야 될 그 현금 총액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57번 이 문제 자체의 답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BW 나왔다고 해서 겁먹으시고 계산 복잡하겠거니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X2년 초에 50% 행사됐을 그 당시에 증가하는 자본의 크기를 물어봤다거나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디테일하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문제의 질문은요. 만기 상환일에 만기에 지급해야 될 총액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간편해집니다. BW라는 건 CB 즉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사채가 주식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사채는 사채대로 쭉 가고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로 주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함으로써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지 사채는 무조건 만기까지 가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하더라도 기존의 사채 액면금액 100만 원은 만기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돼요. 존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럼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죠. 행사해도 100만 원을 만기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상환할증금 조건 있죠. 미행사 시에 액면금액의 110.25%를 일시 상환하는 거죠. 만기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못하고 왔다면 그 투자자가 짜증나기 때문에 위로금조로 주는 게 할증금인 거죠. 액면에 110.25니까 만기 액면이 100만 원이니까 그거에 10.25만큼 얹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10만 2,500원이죠. 행사를 한 푼도 하나도 못했다면 100만 원에다가 이거 얹어서 줄게. 화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제의 경우는 X2년 초에 50%가 행사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행사하지 못한 절반 50%에 해당하는 것만 1호금을 만기해 주면 되겠죠.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사 못한 50% 미행사분에 대한 것만 만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 계산하는 게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BW나 CB 나왔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냐?
그 다음에 하나 더 포함, 제가 까먹은 거 하나 있죠? 만기에 액면이자 또 줘야죠. 그건 뭐 빼먹으시면 안 되죠. 표시이자 5%니까 100만 원에 5%면 5만 원이죠? 더하기 5만 원. 만기의 세 번째 표시이자 원금,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할증금. 이 세 가지를 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그죠? 굉장히 의외로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58번,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는 어떤 것인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자본 총액이 추가적으로 뭐 세부 요소인 뭐 자본 잉여금을 물어봤다거나 뭐 이익잉여금 물어봤던 이게 아니라 전체 자본 토탈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따라가시면 된다? 항상 제가 강조드렸죠. 현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자본이 늘고요. 현금이 나가면 그만큼 자본이 준다고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1, 2, 3, 4번은 그러니까 1, 2번은요. 어쨌든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이 늡니다. 증가니까 해당 사항 없죠? 3번은요. 그리고 4번은요. 묶어서 3, 4번은 자본 총액이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발초를 깨가지고 주주에게 무상 증여했다는 얘기는 자본 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 중에 항목 변동만 있는 것이지 뭔가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현금이 유입된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 총액도 불변입니다. 반면에 5번은 자기 주식을 매입한 거니까 시장에서 돈 주고 자사주를 사온 거죠.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현금이 들고 나는 것만 파악해 보시면 바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5번이죠. 그 다음 59번. 주당이익에서 정하고 있는 보통주 유통일수를 계산하는데 기산일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4, 5번은 다 맞는데요. 3번에 보시면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해서 보통주를 발행한다면 이런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CB 같은 거죠. CB 같은 거. 전환사채 같은 거. 전환권 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채 반환받고 주식으로 바꿔주잖아요. 이랬을 때 주식이 늘어난다면 언제부터 늘어나는 걸로 보겠냐? 채무상품의 발행일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기존 소시적의 CB였던 전환사채였던 시절에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자, 최종 발생일에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최종 이자 발생일에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60번 EPS 계산 문제인데요. 유통주와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가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네요. 근데 실제 기중에 전환된 건 없었대요. 기중에. 그러면 희석주당 순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주당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볼게요. 당기 순이익 먼저 확인해 보면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47만 5천 원이 당기 순이익이다. 공식 기억나시죠? 빼기 우선주 배당금인데 실제 그 우선주 전환은 없었으니까 우선주가 온전히 다 남아있겠죠. 그러면 올해 우선주 배당금이 빠져야 될 텐데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박스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선주는 100주였어요. 전환 우선주인데 5,000원당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주당 5,000원이죠. 그리고 박스 밑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액면 금액의 5%를 배당한대요. 약정 배당률이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주 자본금의 5%만큼 우선주 배당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인지 볼게요. 주식수는 100주고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50만 원이 우선주 자본금이에요. 그거에 5%만큼 배당을 준다니까 이게 우선주 배당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 게 결국은 보통주에게 귀속될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 2,000주였는데 기중에 추가적으로 증가, 발행 또는 감소된 거 움직임이 없었대요. 보통 주식의 변동이 없었대요. 그러면 그냥 2,000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계산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기본 22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답이 3번이죠. 희석주당 순이익 물어본 거 아니니까 이걸 그냥 바로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3번. 여기까지 다 풀어보셨고요.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있으면 기본 교재로 가셔서 내용 또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보충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2회 기출문제를 마쳤고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